누군가는 오늘 하루 폐지를 주어 단돈 5천 원을 벌기 위해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며 공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삼성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내민 요구안의 총액은 자그마치 수십조 원. 이 숫자가 단순히 월급 더 달라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명운을 건 도박이자 스스로의 일자리를 지워버리는 자폭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삼성을 둘러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대만의 TSMC는 저만치 앞서가고 미국의 엔비디아는 거대한 벽이 되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경고등이 사방에서 켜진 바로 그 순간 노조가 들고 나온 것은 설계도가 아니라 계산기였습니다.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가 있는 법입니다. 전쟁터에서 장수들이 보급품이 적다며 칼을 내려놓는다면 그 전쟁은 누가 치러야 합니까? 그들이 요구한 성과급과 복지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떼어달라는 요구는 물론 근무 시간 단축과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상여금 인상까지 줄줄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집단이 국가 전체가 경제 위기로 휘청이는 시점에 내민 이 수십조짜리 청구서는 대중에게 권리가 아닌 탐욕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노조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반격은 회사가 아닌 바로 우리 사회와 기술의 진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판은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들, 이름 모를 시민들이 내리는 민심의 심판입니다. 과거 노동운동이라 하면 우리 사회의 약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노조가 확성기를 들고 거리에 나섰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였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응원이 아닌 조롱과 냉소였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라 불리는 그곳의 노동자들에게 이토록 모지게 등을 돌린 것일까요? 그의 답은 노조가 외면했던 현실의 격차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 발목을 잡은 것은 숫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 중 상위 5% 안에 드는 꿈의 숫자입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식당에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소상공인들, 평생을 바쳐 일하고도 연금 몇십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어르신들, 그리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투쟁은 배부른 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연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 연봉 받고 힘들면 내가 대신하겠다. 배가 불러서 나라 망하는 줄 모른다는 날 선 반응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평소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던 젊은 층조차 이번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에게 삼성 노조의 요구는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 이미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는 기득권의 대못받기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근면과 성실 하나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시니어 세대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넘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으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땐 금반지까지 내놓으며 삼성을 응원했고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을 보며 내일처럼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기술 전쟁에서 밀리고 경제가 휘청이는 이 엄중한 시기에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자들이 공장을 멈추겠다고 하니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국가적 배신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키운 기업인데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들은 국민의 자부심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심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을 믿고 투자한 수백만 동학개미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습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경쟁사에 밀리는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 소식은 주주들에게는 재앙과 같았습니다. 직원들 배불리느라 주주들은 피눈물 흘린다는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로 판단합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은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수록 삼성의 비용 구조가 악화되고 기술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여론이 등을 돌리고 시장이 외면하는 순간 노조의 협상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도 그 소리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소음이 될 뿐입니다. 결국 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등을 돌린 싸움은 이미 승패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사는 이 차가운 민심을 확인한 순간 더 이상 노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중의 비난을 등에 업은 회사는 이제 협상 테이블 위가 아닌 공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전혀 다른
비밀 병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노조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하지만 스스로가 앞당겨버린 사람 없는 공장의 서막이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노조가 확성기를 붙잡고 있는 동안 삼성의 설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삼성의 진짜 대응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 매일 같이 울려 퍼지는 노동요와 확성기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거칠었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우리의 몫을 돌려달라며 거세게 소리칠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삼성이 당황하겠구나. 경영진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거나 어떻게든 이 소음을 멈추려 달래겠지.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밀한 브레인들이 모인 삼성의 집무실 안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창밖의 소음이 벽을 타고 올라와 유리창을 흔들었지만 책상 앞에 앉은 경영진 중 누구도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고 성난 노조를 향해 단 한마디의 날선 반박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투쟁의 시간을 보낼 때 삼성은 조용히 계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던 삼성, 아니 더 진화한 삼성의 침묵 경영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조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더 시끄럽게, 더 격렬하게 회사를 압박하면 삼성이 결국 평판을 걱정해 무릎을 꿇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들이 쳐놓은 감정의 덫에 발을 담그지 않았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쏟아낼 때도 삼성은 그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삼성은 감정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노조가 확성기를 붙잡고 있는 그 귀한 시간에 해외 시장의 변화를 읽고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노조는 삼성을 멈췄다고 생각했지만 삼성은 노조만 빼고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의 행보는 단호했습니다. 파업 현장을 방문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그들은 반도체 연구소와 글로벌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술만이 살 길이다라는 이병철 선대 회장의 정수를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이 모습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그래, 저게 바로 삼성을 키운 힘이지라는 확신이었을 겁니다. 자식이 떼를 쓴다고 집안의 기둥을 뽑아줄 수 없는 것처럼 삼성은 집안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단기적인 소음은 멈출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경쟁사들에게 추월당하는 패배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욕먹을 용기를 냈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삼성이 침묵하며 검토한 서류들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정한 숫자였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 데이터, 그리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한 공정 효율화 방안. 삼성은 노조와 싸우는 대신 노조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철벽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할 때도 삼성은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짧은 메시로 신뢰를 줬습니다. 말로만 하는 경영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노조가 거리에서 명분을 잃어가는 동안 삼성은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인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기술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로드맵에 최종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고요함은 때로 폭풍보다 무섭습니다. 삼성이 노조의 도발에 침묵했던 이유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존재 없이도 삼성을 세계 1위로 되돌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조원들이 오늘 하루의 승리를 자축하며 농성장으로 돌아갈 때 삼성의 설계실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이 침묵을 깨고 내놓은 첫 번째 대응은 노조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닌 생산 라인 자체를 뒤흔들어버린 삼성의 진짜 카드.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자리가 사라진 공장의 현실화였습니다. 이제 삼성이 왜 그토록 조용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가 공개됩니다. 옛말에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력한 칼을 뽑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칼이 경영진을 베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즈니스의 세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휘두른 그 칼날은 역설적으로 삼성 경영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완벽한 명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원래 기업이 사람을 기계로 바꾸려 할 때는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상생해야 한다는 여론의 문매를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조가 스스로 공장을 멈춰 세우자 삼성은 아주 당당하게 설계도를 꺼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안 하니 공장을 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계를 들인 겁니다.
이 한마디에 그 어떤 시민단체도 그 어떤 정치권도 입을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ESG 경영이라는 굴레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여기서 사회적 책임이란 곧 고용 유지를 의미합니다. 삼성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제 로봇을 쓸 테니 여러분은 집에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삼성은 이 무거운 족쇄를 단번에 풀어버렸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반도체 웨이퍼가 폐기되고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장면이 뉴스를 타자 여론은 오히려 삼성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공장을 세울 바엔 차라리 로봇을 써서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노조는 승리를 확신하며 구호를 외쳤지만 사실 그 구호는 삼성이 무인 공장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개통 축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영진의 계산기는 냉정했습니다. 연봉 1억 3천만 원의 직원이 100명이라면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130억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올라가는 임금 인상률, 성과급, 복지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처럼 파업 리스크까지 더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2026년 현재 삼성 공장에 투입되는 최첨단 협동 로봇과 AI 검사 시스템은 어떨까요? 초기 도입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한 번 설치하면 24시간 365일 지치지도 않고 일합니다. 밥을 달라거나 휴가를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무엇보다 파업을 결의하지도 않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루 연장할 때마다 경영진은 확신했습니다. 사람 한 명을 설득하는 비용보다 로봇 10대를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싸다는 것을요. 파업이 길어질수록 자동화 설비에 찍히는 삼성의 결제 도장은 더 깊고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노조가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대체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내린 결과입니다. 가장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번 로봇으로 바뀐 자리는 절대로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계는 한번 들어오면 숙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쌓으며 매일 더 똑똑해집니다. 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이제 다시 일하겠다며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로봇팔이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이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회사를 키웠던 그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이니까요. 삼성은 이번 사태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노조가 증명해준 셈입니다. 결국 노조의 투쟁은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삼성이 멈춘다는 오만이 우리 없어도 삼성은 더 잘 돌아간다는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노조원들에게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동료들의 시선과 이미 기계에게 빼앗겨버린 책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공장의 자동화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삼성은 이제 시선을 더 넓은 곳, 즉 대한민국 국경 너머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국내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 삼성의 글로벌 체스판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여러분, 노조원들이 수원과 기흥사업장 정문에서 스크럼을 짜고 공장 입구를 막아설 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막으면 삼성은 끝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착각이자 우물 안개구리식 발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거점을 둔 글로벌 제국입니다. 노조가 한국 공장에 전원을 내리려고 시도하는 그 찰나 삼성 경영진의 눈은 이미 지도를 넓혀 베트남의 타이응우엔, 인도의 노이다, 그리고 미국의 테일러 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노조가 휘두른 채찍은 삼성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인이 한국을 떠나 더 넓은 대륙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채찍질이 되었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이미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체스판을 짜왔습니다. 한국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생산 라인의 속도를 늦추는 동안 베트남과 인도의 현지 공장들은 보란듯이 가동률을 120%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곳의 노동자들은 삼성이라는 이름 아래 일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밤낮 없이 라인을 돌립니다. 파업도 무리한 성과급 요구도 없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볼 때 툭하면 멈춰서는 한국 공장과 1년 365일 활기차게 돌아가는 해외 공장 중 어디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싶겠습니까?
이번 파업은 삼성에게 이제 한국은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삼성이 구미와 수원에 공장을 짓고 지역 경제를 살리던 그 활기찬 풍경을요. 하지만 자본은 물과 같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살기 좋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수십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노조 리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이 공장을 멈춰 세우면 수조 원의 기회비용이 날아갑니다. 노조가 국내에서 목소리를 높일수록 삼성의 투자금은 소리 없이 달러로 환전되어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해외에 공장을 짓느냐 하고 노조는 비판하지만 사실 그들을 해외로 등 떠민 것은 바로 노조 자신들이었습니다. 결국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노조가 한국 공장을 볼모로 잡고 버리는 이 투쟁이 글로벌 삼성 전체로 보면 미미한 노이즈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공장의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해외 공장에서 물량을 조절하고 부족한 부품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순식간에 대체됩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삼성의 심장을 쥐고 흔든다고 믿었지만 삼성은 이미 여러 개의 심장을 가진 거대 생명체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파업으로 상처 입은 것은 삼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생산 기지의 신뢰도였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은 노조 때문에 불안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낙인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고액 연봉자들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투쟁 현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이 필요 없는 미래,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완벽한 생산 네트워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도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경기장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버렸는데 텅 빈 경기장에서 혼자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삼성 노조가 승리를 외치며 농성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보지 못한 뉴스는 삼성, 해외 투자 규모 역대 최대 갱신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구 반대편으로 밀어내버린 이 냉혹한 현실. 하지만 삼성의 진짜 무서운 대응은 거점 재배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장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려 합니다. 삼성의 설계도 속에서 마지막으로 지워질 존재,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장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노동을 집어삼켰는지 그 소름 돋는 역설을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삼성고시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년 수십만 명의 청년이 파란색 필기구를 들고 삼성 직무적성 검사를 치르기 위해 줄을 서던 풍경.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간 자식의 소식에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던 그 시절 말입니다. 삼성은 언제나 인재제의를 경영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곧 기업의 자산이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삼성의 이 오랜 불문율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확성기를 들고 우리가 삼성을 키웠으니 더 내놓으라고 외치는 사이 삼성의 인사팀은 조용히 채용 공고의 제목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찾는 것은 숙련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을 설계하고 관리할 시스템, 아키텍트와 AI 전문가들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과거 반도체 라인을 돌리기 위해 수천 명씩 뽑던 생산직 신규 채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AI와 로보틱스 관련 박사급 인재 유치에는 수백억 원의 보너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성은 이제 인간의 숙련도에 의존하는 단계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10년, 20년 된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무기라고 믿었지만 삼성은 그 기술을 고스란히 데이터로 추출해 AI에게 학습시켰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던 공정은 이제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로봇팔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파업을 결의하며 우리가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든다고 호언장담하던 노조의 외침이 무색하게도 삼성의 미래 설계도에서 인간 노동자의 자리는 서서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가장 개탄스러운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세대에게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내 젊음을 바쳐 가족을 지키는 성역이었습니다. 한번 삼성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회사를 내 몸처럼 아꼈고 회사는 그 성실함의 정년 보장이라는 철밥통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조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철밥통을 쥐고서도 회사가 위기에 처한 순간 그 밥통에 더 많은 고기를 담으라고 숟가락으로 밥상을 두드린 꼴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 장면은 거대한 리스크로 읽혔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 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결국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역설적으로 삼성의 인사 전략을 인재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완전히 돌려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철밥통의 밑바닥을 뚫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삼성의 공장은 더 이상 푸른색 작업복을 입은 수천 명의 직원이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 하얀 가운을 입은 소수의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수만 대의 로봇을 컨트롤합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외치며 농성장에 앉아 있는 동안 삼성은 그 인건비로 로봇 엔지니어를 한 명 더 뽑아 자동화 알고리즘을 정교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닙니다. 기업의 DNA 자체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생산직 노조원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의 권위는 높아집니다. 삼성이 꿈꾸는 미래에 파업하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적화된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과 이를 감독하는 AI 시스템만이 남을 뿐입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회사를 상대로 이기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경기 규칙 자체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과거의 전략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입구에 붙어있던 인재제일이라는 구호가 이제는 다르게 읽힙니다. 그 인재가 더 이상 사람만을 뜻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예감 때문입니다. 노조가 확성기를 내려놓고 다시 라인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마 그들은 생소한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떠났던 그 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는 차가운 로봇들과 그 로봇을 설계한 낯선 천재들의 뒷모습 말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땀방울이 아닌 코딩 한 줄로 평가받는 시대. 노조가 스스로 앞당겨버린 이 소름 돋는 미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마지막으로 휩쓸고 갈 곳은 어디일까요? 이어지는 내장에서는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서 벌어지는 기술의 역설, 그 마지막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때로 잔인한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승전가 뒤로 정작 자신의 일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우리의 결속으로 삼성을 멈췄다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릴 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시대의 파업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나를 귀하게 대하라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2026년, 파업은 전혀 다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기업에게 파업은 노동자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인간 리스크를 증명하는 데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로봇팔이 움직이는 속도는 소름 끼치게 빨라졌습니다. 경영진의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십시오. 노조가 라인을 멈춘 시간, 그로 인해 발생한 불량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소모되는 감정적 에너지. 이 모든 것은 기업의 장부 위의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노조는 우리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외쳤지만 삼성의 AI 알고리즘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로봇의 대수와 소프트웨어의 연산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조의 투쟁이 격렬해질수록 자동화 설비의 경제성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사람을 달래는 것보다 기계를 들이는 것이 훨씬 싸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시간을 노조 스스로 단축해준 셈입니다. 투쟁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경영진의 망설임은 사라졌고 로봇 도입을 위한 예산안에는 거침없이 도장이 찍혔습니다. 승리를 위해 내지른 함성이 정작 자신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명령어가 된 이 비극적인 역설을 노조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쌓아오신 그 귀한 손기술과 노하우. 과거엔 그것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숙련도는 기계 앞에서 너무나 무력합니다. 사람이 10년 걸려 익힌 기술을 AI는 단 몇 시간의 학습으로 복제해냅니다. 심지어 기계는 지치지도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파업을 모의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제품을 말하지만 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공정에서 인간의 정성은 때로 불확실한 변수일 뿐입니다. 노조가 권리를 주장하며 공장 밖으로 나간 사이 삼성은 그 변수를 제거하고 상수인 로봇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되지? 라는 노동자의 물음에 기업은 차가운 금속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법을 이제야 찾았어. 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번 파업은 노동자가 기업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해고의 면죄부를 선물한 꼴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감히 꺼내지 못했던 무인화라는 카드를 노조가 스스로 공장을 멈춤으로써 삼성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너희가 일하지 않으니 우리는 기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이 완벽한 논리 앞에 노동법도 여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휘두른 칼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상황. 이것이 바로 기술 대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한 구시대적 투쟁이 마주한 비참한 결말입니다.
함성은 잦아들고 농성장은 비워지겠지만 그 자리에 다시 사람이 돌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계는 한 번 차지한 자리를 결코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화는 소리가 없습니다. 노조가 확성기를 들고 소란스럽게 투쟁하는 동안 삼성의 생산 라인은 소리 없이 강해졌고 소리 없이 인간을 배제했습니다. 투쟁의 역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극은 단지 삼성전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운 금속음은 이제 담장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성전자의 이야기가 단지 남의 집 불구경처럼 느껴지십니까?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끼리 싸우다 망한 거지라며 혀를 차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몰려오는 거대한 먹구름을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삼성전자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생태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가 사람 없는 미래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직업군 역시 곧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삼성이 길을 닦으면 다른 기업들은 그 길을 따라 달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삼성 노조가 겪은 이 소름 돋는 몰락은 내일 우리 자식들이 마주할 냉혹한 현실의 예고편입니다. 어르신들 세대에게 직장은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학력 인재나 숙련된 기술자가 대우받았지만 이제 AI는 변호사의 판례 분석부터 의사의 진단, 그리고 숙련공의 송기술까지 모든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삼성 노조처럼 집단 지성으로 맞서면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으십니까? 천만에요.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곳, 리스크가 큰 곳에서는 가차 없이 발을 뺍니다. 삼성 노조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할수록 대체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가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기업이 이제 사람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땀 흘려 일궈놓은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정작 우리 자식들은 기계와 일자리를 놓고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번 삼성 사태를 본 다른 기업들이 거봐 사람 많이 쓰면 저렇게 골치 아파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신규 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고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 로봇이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해외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조의 이기심을 비판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얄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책임한 투쟁이 우리 아이들이 서 있을 땅을 통째로 깎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흐름을 읽지 못하는 고집은 파멸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삼성 노조는 자신들이 삼성이라는 거대 전함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전함이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은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기업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사무직, 전문직, 그 누구도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 노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두운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삼성은 온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삼성의 무인 공장. 그곳엔 이제 구호 소리도 확성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완벽한 효율을 자랑하는 기계들의 저주파 소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텅 빈 농성장에 남겨진 붉은 머리띠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노동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조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 노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성실함 위에 지혜를 더하고 투쟁 대신 적응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달려왔습니다. 45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숫자를 던지며 시작됐던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그 요란했던 함성과 붉은 머리띠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승리의 쾌재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처우입니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엔 차가운 기계음과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삼성의 발목을 잡았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잡은 것은 자기 자신의 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사건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노동의 시대를 지나 기술의 시대라는 거친 바다로 진입하며 겪는 잔인한 성장통이자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는 자들에게 던지는 냉혹한 경고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합니다. 대체 불가능성이 사라진 노동은 권력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숙련도는 인간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와 로봇은
인간의 손끝 감각마저 데이터로 복제해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기계가 더 잘하고 더 싸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소리 높여 권리를 외쳐도 그것은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입니다. 삼성 노조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믿었던 오만, 그리고 기술이 자신들의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무지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안정된 직장을 찾는 법이 아니라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법입니다. 시니어 어르신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사셨던 세대입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내 집안도 잘 된다는 믿음으로 땀 흘리셨죠. 하지만 이번 삼성 사태에서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서글픈 풍경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반도체가 전 세계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이들이 벌인 파업은 국가 경쟁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삼성 직원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수많은 협력업체, 지역 상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부가 줄어듭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기술의 진보보다 먼저 내부의 분열로 무너질 수 있다는 소름 돋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의 공장은 수문의 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파업도 없고 휴가도 없는 로봇들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찍어내겠죠. 이것은 누군가에겐 효율의 극대화이지만 누군가에겐 서글픈 노동의 종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관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변화하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삼성 노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말라고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흐름을 잇는 지혜, 기술과 공존하는 유연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어른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텅 빈 농성장과 소리 없이 돌아가는 무인 공장. 여러분은 이 두 장면 중 어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